자, 역시 아까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부분을 보내주신 거는 구독자, 시청자분들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저희가 그것들을 해서 스토리 라인을 엮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토트넘 얘기를 쭉 빼와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또 제일 앞서서 우리가 오늘 케인 맨시티 얘기를 다뤘으니까. 요거 보내주신 분은 닉네임 추야호님입니다. 네. 추야오님께서 베일의 유산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제목을 아예 달아서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추야오님도 저희가 이게 또 잘 채택이 돼서 저기 영상화 시킨 거니까 저희가 메일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본인의 또 번호 그리고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또 기프티콘을 그렇죠. 감사의 또 의미로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추야오님이 내용을 달아주셨는데, 토트넘은 베일이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했을 당시에 무려 1억 100만 유로라는 판매 수익을 얻었고, 이건 뭐 액수가 엄청나게 크죠. 그렇죠. 지금 생각해도 엄청나게 큰 액수입니다. 이 돈을 받게 되면 이제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스타 플레이어 한두 명을 영입할지, 아니면 자잘자잘하게 쫙 한 팀을 그냥 여러 선수로 그렇지. 영입하면서 대체할지. 근데 토트넘은 한쪽에 영입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많은 선수를 영입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구매했던 선수들이 어떤 활약을 했는지, 더 나아가 지금 근황은 어떤지 정리 부탁드려요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일단 그 7명의 선수들을 다뤄봤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이 선수는 실패했다 말하기 어렵죠. 에릭센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지. 이건 성공이죠. 완벽한 성공이고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핵심에 있었던 선수 중 하나이기 때문에. 게다가 인테르로 팔 때도 괜찮은 이적 자금을 벌어들였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에릭센은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뭐 이거는 안 맞는 얘기긴 한데, 설사 이거보다 이적료를 리셀했을 때 덜 받았다 하더라도 에릭센은 본인의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보면 일단 이적 직후 첫 시즌에도 25경기 7골과 9개 도움, 일단 스탯을 쌓아놨고요. 무엇보다 에릭센은 6시즌 반이나 이제 토트넘에서 활약을 했는데, 그래. 그 활약 기간을 보면 데스크라인의 핵심 중의 핵심으로서 그럼. 한창 에릭센이 물 올랐을 때는 에릭센 없는 경기에서 그 공백이 엄청 티났어요. 진짜 티났어요. 그러다 중간에 에릭센이 들어오지 그러면 마치 약간 그 뭐 막혀있던 거 혈 뚫은 것처럼 네. 공이 돌기 시작하니까 진짜 자물쇠를 열쇠를 이렇게 그래. 풀듯이 딱 에릭센이 들어오자마자 맞아. 경기가 풀린다는 느낌을 주었는데, 현재 지금 인텔에서 뛰고 있죠. 사실 이제 이 선수는 기동력이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예전에 비해서 기동력이 떨어지니까 원래는 토트넘을 피해 다니면서 압박을 피해 다니면서 네, 토트넘을 피해 다니면 토트넘 쫓아왔나요? 마지막에 좀 피해 다니긴 했죠. 네. 약간 이적을 희망해가지고 압박을 피해 다니면서 그때그때 탈압박할 수 있는 공간을 항상 확보했던 선수인데, 네. 요즘 들어서는 기동력이 이제 저하가 되다 보니까 토트넘 말미 때도 그랬듯 압박을 더 풀어나오지 못하면서 움직임이 고립될 때가 있고, 그래서 압박이 가려지는 경기들이 예전보다 확실히 늘긴 그래, 했습니다. 맞아. 하지만 그래도 에릭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에릭센은 어쨌든 그 패스라든지 킥에서의 장점이 있으니까 인텔에서도 후반기 때는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고, 실제로 후반기 들어서는 살아나면서 이제 스쿠데토에 그토록 원했던 이제 트로피를 따게 됐으니까. 몰라요. 뭐 본인이 만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어쨌든 커리어에, 왜냐면 거기에 핵심에 있던 선수가 아니니까 사람마다 어쨌든 난 트로피를 땄어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고, 트로피를 못 따더라도 내가 지속적으로 핵심적인 활약을 해야 만족을 하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건 다 다른 거잖아. 네. 그래서 일단 에릭센은 이렇게 활약을 했고, 충분히 베일의 유산에서는 그래도 성공한 케이스로 자리를 잡힐 수가 있겠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 선수는 파울리뉴입니다. 파울리뉴. 네, 코렌치안스에서 이제 토트넘으로 오는 과정에서 거의 2천만 파운드 가량의 금액이 들었는데, 지금은 일단 중국 리그에서 뛰고 있죠. 네. 중국에 갔다가 이제 잠시 바르셀로나 왔을 때는 이제 황홀리뉴. 그렇죠. 잠깐. 근데 토트넘도 영입할 당시엔 사실 그 정도의 활약을 기대했었어요. 근데 이때 생각해 보면 그만큼 좀 못했지. 육각형 미드필드라고 단점 없는 미드필드라고 기대해서 데려왔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장점이 별로 없는 느낌이었어. 장점이 없었죠. 그래. 그리고 육각형이 약간 그거예요. 모난 그 이렇게 끝에 모서리가 없어요. 그냥 작은 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각형이라 말하기도 힘든 그 정도의 케이스였거든요. 잘 안 됐죠. 네, 그래서 파울리뉴는 여기서는 저는 실패한 케이스라고 봐야 한다. 토트넘에선. 네, 토트넘에선 실패한 케이스라고 봐야 되고, 뛴 시간도 에릭선은 성공이고 일단 파울리뉴는 약간 실패. 뛴 시간도 2시즌밖에 안 돼요. 그리고 경기 수도 많지 않아. 그렇죠. 특히 두 번째 시즌은 더 그랬으니까 이때는 유독 아쉬움이 좀 따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선수는 에티엔 카프에죠. 카프에 실패해요. 네. 잘 안 됐어요. 와포드에서 이 선수는 정말 잘했는데 토트넘 커리어는 예외입니다. 이 선수가 기대를 많이 받았던 게 내가 기억이 나요. 막 그 툴루즈에서 데려온다고 그랬을 때, 왜냐하면 이때 아스날도 링크가 많이 같이 났었는데
신장 좋고 여러 가지로 툴이 많은 선수 같아서 아스날도 이런 선수 데려오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결국엔 토트넘에 갔죠. 그렇죠. 근데 초반에 부상당하고 그러면서 커리어가 잘 안 풀렸어. 네, 약간 저는 불운하는 것도 이유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불운도 어쨌든 선수를 평가할 때 냉정하지만 실패 잣대로 들이밀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실패. 그렇죠. 그래서 이 1100만 파운드의 금액이 들어갔지만 2시즌 동안 뛴 경기는 리그 기준으로 24경기밖에 안 된다. 카푸에는 결국 이후에 와포드로 가서 다시 본인의 어떤 또 다른 기량을 발휘했고 지금 비아레알에서 파레오랑 카푸에 뭐 괜찮으니까요. 그렇죠. 괜찮은 중원 듀오를 형성하면서 토트넘 이후에 오히려 좀 잘 풀리고 있는 케이스가 된 것 같아요. 운때가 안 맞은 거지.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로 다룰 선수는 에릭 라멜라입니다. 얘를 어떻게 봐야 되냐? 라멜라는 일단 지금 8시즌째 토트넘에 소속은 되어 있어요. 진짜 오래 있었다. 뛴 시간은 진짜 오래죠. 근데 얘를 성공이라고 봐야 돼? 177경기를 리그에서 뛰는 동안 17골과 26개의 도움입니다. 이 26개의 도움도 트랜스퍼 마켓은 도움을 좀 후하게 쳐주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공식 스탯은 이거보다 적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77경기를 뛰는 동안 이 정도의 마무리를 보인 걸 과연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난 아까 에릭센 같은 경우에는 저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은 생산력만 놓고 봤을 때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는 포지션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설사 스탯이 좀 적더라도 다른 영역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보는데 라멜라는 어찌됐든 포워드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 이선이든 어쨌든 포워드를 분류할 수 있잖아. 그러면 스탯이 어느 정도 따라와 줘야 된다고 봐요. 게다가 영입할 때 자금이 무려 3천만 파운드나 들었어요. 그러면 싼 금액은 아니야. 네, 나름 진짜 확실한 에이스로서의 기대를 기대하고 데려왔는데 또 오늘 다루게 되는 선수 중에서 영입 자금이 이따 다룰 선수와 마찬가지로 같이 가장 비싼 케이스에 속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라멜라는 실패야. 네, 저는 이건 실패라고 난 실패라고 봐요. 나중에 팔았을 때 진짜 이 3천만 파운드에 한 2배, 3배 정도에 팔 수 있다면 말이 달라지겠지만 근데 나이도 있고 이제 그럴 수 있는 선수가 없죠. 아니야 절대. 네,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라멜라는 실패가 맞는 것 실패야.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라멜라와 마찬가지로 정말 비싼 이적료로 오게 돼서 실패라고 봐야 될 선수가 있습니다. 누구죠? 로베르토 솔다도. 솔다도 개실패죠. 약간 그 쌉 실패지. 대괄호에 솔이 들어가는 사례를 남기게 된 선수가 이제 솔다도였죠. 그러니까 솔다도랑 비슷한 시기에 이제 스페인에서 넘어왔던 공격수 네그레도도 있죠. 근데 그죠. 네그레도도 결국엔 잘 안 됐어요. 네, 네그레도도 결국 안 풀렸고, 근데 솔다도는 그보다 더 했습니다. 왜냐면 경기 영향력도 아쉬웠을 뿐더러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솔기옥이라고. 그라나다에서도 후반기 들어선 약간 그런 모습이 이번 시즌에 보이긴 했거든요. 지난 시즌에. 근데 어쨌든 솔다도는 토트넘 시절에는 그 솔기옥 기질이 유독 심했다. 발렌시아에서 토트넘 넘어올 때 3천만 파운드의 금액이 들었는데 첫 시즌 6골과 5개의 도움, 두 번째 시즌은 무려 1골과 1개의 도움입니다. 안 되죠. 네, 이거는 안 되는 안 돼요. 거죠. 정말 심각합니다. 안 되고요. 그래서 솔다도는 진짜 실패 오브 실패라고 좀 정리할 수가 있겠고, 여섯 번째 선수는 블라드 키리케슈 선수. 안 되죠. 실패야. 정말 실패입니다. 야, 이거 여기 엉망이었구나 이때. 이때 진짜 엉망이었어요. 와, 이렇게 보니까 에릭센 말고는 건질 선수가 없네. 키리케슈도 진짜 수비력이 너무 애매했기 때문에 당시 스테아와 부크레슈트에서 토트넘으로 왔고, 이적 자금은 어쨌든 950만 파운드로 트랜스퍼 마켓에 나와 있긴 합니다. 지금은 일단 사수올로에서 준주전 내지는 백업 정도로 볼 수 있는 센터백으로 정착을 했는데, 키리케슈 진짜 프리미어리그 뛰는 경기 참 볼만했었죠. 진짜 계속 수비가 좋았어요. 뻥뻥 뚫리고, 아까 파울리뉴가 미드필드에서 공간 열어주면 뒤에서 키리케슈도 안 받쳐주고 같이 열어주는 케이스였어요. 이름만 멋있어. 이름은 진짜 이름 뭔가 멋있잖아. 네. 그 알파벳 외우기가 쉽지 않은 그래. 건데, 그러니까 이제 키리케슈, 파울리뉴가 뒤에서 그렇게 구멍 역할을 해주니까 이 유망주들의 영입을 타진했던 빌라스 보아스는 2013-14 시즌 얼마 못 가고 결국 경질이 됐죠. 그렇지. 네, 그런 케이스가 이제 토트넘에 남게 됐는데, 지금까지 보았던 선수들 결국 다 에릭센 빼고는 아쉬웠다고 봐야 됩니다. 일곱 번째 선수는 나세르 샤들리예요. 샤들리 별명 샤기꾼이었잖아. 그렇죠. 근데 샤들리도 안 좋지. 샤들리가 제일 인생 경기는 그거 아닙니까? 벨기에전? 벨기에전. 벨기에전이 아니지. 벨기에와 일본전. 네. 그때 이제 대단한 골을 넣으면서 마지막에 벨기에에게는 결승골이 됐으니까. 일단 샤들리는 근데 저는 시즌마다 평가가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시즌은 일단 실패입니다. 한 골과 3개의 도움, 스탯도 좋지 않았고 경기 나왔을 때 영향도 좋지 않았는데, 두 번째 시즌에 11골과 5개의 도움으로 영향력과 별개로 나올 때 일단 골을 만들어줬어요. 이때 그래서 이제 스탯 사기꾼, 샤기꾼 이런 얘기를 좀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가끔은 그게 좋은 의미로도 쓰였는데, 왜냐면 팀이 좀 골이 필요할 때 조코를 넣어주면 바로 골을 넣으니까. 맞아. 그런 경우가 있었어. 그래서 샤기꾼이 아니고 이 샤들리의 경우는 그래서 그때는 좋은 평가를 받을 소지가 잠깐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후에 웨스트브리치 알비온으로 판매가 될 때 꽤 괜찮은 수익을 안겨다 준 선수입니다. 그러면 뭐 구매한 금액보다 오히려 판매한 금액이 더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럼 인정이죠. 그래서 오히려 샤들리의 경우는 장사가 잘 됐기 때문에 실패라고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오히려 이 선수는 준성공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나는 성공이라 그냥
퉁일 수도 있죠. 왜냐면 네. 뭐 그 사이에 나간 주급도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건 있죠. 나는 네. 이것도 굳이 따지자면 내 기준에서는 실패에 가깝다고 보지만 뭐 매각을 한 다음에 수익이 있는 걸로 감안했을 때 그냥 뭐 퉁. 자 퉁. 그러면 싹 해봅시다. 7명이잖아. 네. 에릭센 대성공. 나머지 실패. 네. 그리고 샤들리 퉁. 퉁.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1승 1무 5패야. 네, 그리고 잘 보세요. 아까 얘기 드린 베일 판매 수익은 무려 1억 100만 유로입니다. 근데 이 나머지 자원들 7명이나 데려왔는데 다 결국 이런 상황이 안 된 거 됐다는 아니야. 거죠. 에릭센을 제외하면. 에릭센 제외하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선수를 여럿 사오면서 전체적인 팀의 보강을 하는 선택지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나는 여러 명을 사오면 사올수록 이 선수들의 성공 여부를 담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거랑 비슷한 케이스가 또 있어요. 수아레스 판 리버풀. 네, 진짜 3단으로 전 이게 그 시즌을 요약해주는 리액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처음에 알베르토 모네노 원더골 넣었을 때 토트넘전에서 와씨 우리도 베일 얻었다 이러고 막 좋아했어요. 그게 아합니다. 이후에 모레노 수비 뚫리고 로브렌 개똥 싸는 거 야 보고 그거 한번 하자. 할까요? 베일, 네, 그건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 그거 그래 진짜... 그런 경우들이 와, 있어. 나 진짜 이렇게 큰 이적료를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하게 분산 투자했다가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 시즌을 얘기하면 진짜 할 말 진짜 많아요. 나중에 로저스 3백 써가지고 아스톤 빌라전 FA컵 준결승에서 개 털리고 아스날한테 에미레이츠에서 3대0으로 진 거 막 그래서 얼마 전에 주랩추에서 주식 얘기했잖아요. 그쵸. 기본적으로 원래 이제 안정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해지를 하면서 어느 정도 분산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 있다. 만약에 뭐 그 원금이 한 100만 원 있다 치자. 근데 100만 원을 본인이 잘 고른 주식에다 딱 100만 원을 넣어. 그러면 수익률이 뭐 10%다. 그러면 10만 원 다 먹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거를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쪼개서 막 포트폴리오 해놨어. 그러면 어디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데 어디는 떨어지고 어디는 물리고 막 이러면 오히려 더 그걸 이제 막 백화점이라고 그러거든. 이게 본인이 커버도 안 돼. 그래서 이게 다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으나 너무 많은 숫자의 선수들을 사서 여러 가지 변화를 꾀하다가 이도저도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머릿속에 있는 내 경험치로는 이거보다는 한 2명 정도의 확실한 선수를 데려오는 게 오히려 나은 경우들이 있어. 그리고 나머지 뎁스는 차라리 유스를 올려다 쓰는 게 나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 결과적으로 이때 선택이 아쉽게 됐고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되는 결론 그리고 토트넘이 얻어야 되는 결론은 만약 케인이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판매가 된다고 그래 만약에 매각이 된다 치자. 매각이 된다 치면 이 이상을 상회하는 금액이 토트넘에 들어올 겁니다. 그래. 근데 토트넘이 이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네, 이제는 정말 확실히 뭔가 길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한 형태에서 아까 얘기하셨던 주식도 약간 그런 얘기들이 하더라고요. 장기적으로 공부해서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그래 된다. 제대로 된데 확실하게 투자를 네. 해야지. 요거는 좀 그럴 것 같으니까 여러 군데 나눠서 막 이제 포트폴리오 한다고 그러자면 장바구니에다 20개씩 담아놓는다. 그러면 감당이 안 돼.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중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네, 비중 조절 잘해야 되고 이 어느 정도 전략을 영리하게 세워야 돼요. 그치. 우리에게 필요한 포지션이 어디이며 어디에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하고 또 이 선수들별로 실패 위험성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거를 다 분석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지만 토트넘이 글쎄요 보드진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레비, 파라티치, 그다음에 뭐 히첸 히첸. 다 잘해야죠. 네, 파라티치는 이제 데려와서 일단 좀 기대가 되긴 하지만 레비와 히첸의 경우는 지금 평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죠. 네.